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워드 부동산 박지희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조기 대선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 시장과 수요자 모두 큰 혼란을 겪어왔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이목이 또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시장을 지켜봐야 될지 오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인만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정말 개엄 이후에 이 파면 그리고 조기 대선까지 정말 이 전국의 시기가 너무나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부동산 시장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변해왔고 또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상황부터 좀 진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통계만 보면은요. 네. 우리가 좀 많이 헷갈려요. 뉴스나 통계를 보게 되면 일단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신고가, 압구정 100억, 맞아요. 뭐 반포 몇억, 뭐 이런 평당 얘기. 뭐 2, 3억 막 이렇게. 네. 나는 1억도 없는데 평당 2, 3억이라니. 한 평도 못 삽니다. 나는 한 평도 못 사는 거야라는 이제 불안한 마음이 좀 드는데요. 네. 올라가는 지역과 올라가지 않는 지역의 색깔이 지금 명확하게 갈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는 사실 다 올랐어요. 서울, 강남이 올라가고 강북이 오르고 경기도 오르고 인천 오르고 지방 오르고 지방광역시 중소도시들까지 시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풍선 효과가 생기면서 올라갔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뭐 평당 몇 억씩 아파트들 뭐 올라간다. 신고가 얘기 나오는 지역들 제가 콕 찍어드리면 강남 3구, 용산구, 마포, 성동구, 서울입니다. 강동구, 또 동작구 정도까지가 서울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의도, 목동 뭐 이런 지역들 뭐 굉장히 뜨겁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재건축 호재도 있고 굉장히 뜨거운 오히려 강남보다도 상승률이 훨씬 더 높고요. 분당, 판교, 뭐 용인, 수지 정도까지는 상승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면 토지 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되고 뭐 거래량도 줄어들고 집값이 주춤하다라고 하는데 이들 지역은 전혀 다르고요. 여전히 신고가 나오고 현장에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아니 뭘 거래량이 주춤하다더니 뭐가 주춤해 매물이 없고 계약하려고 연락하면 집주인이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회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몇십억 쥐고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데 물론 세종시도 또 굉장히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 최근에 그 대선 공약 관련해가지고 세종시의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 뭐 이런 기사도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세종시가 네. 약간 테마주, 약간 정치 정치 테마주 테마. 같은 정치 느낌. 테마 지역인가요? 네, 주식도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거 뭐 특정 뭐 테마주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테마 지역이 아마 세종시 아닌가 싶고 조금 있다가 제가 세종시 얘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요 정도 지역까지입니다. 이 정도 지역까지 분위기가 뜨겁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그냥 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보합도 유지하기 힘든 수준. 그러니까 전국 통계는 보합인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반평균이 80점이면 모든 친구들이 80점이 아니잖아요. 잘하는 친구들은 99점, 100점이고요. 그렇죠. 나처럼 못하는 친구들은 60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8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0점이 나오기 때문에 전국 평균이 0% 보합이라는 얘기는 잘 나가는 곳들, 앞서서 제가 말한 그런 상승 지역들은 상승률이 높고 신고가가 나오는데 뭐 몇 억씩도 올라가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오히려 하락폭이 커지게 되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다. 무서울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걸 느껴지고요. 최근에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도 그랬고요. 그때도 이제 서울 집값이 올라가고 지방이 분위기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서울이 주춤하고 지방이 올라가면서 이 차이가 갭이 좀 메워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예전과 좀 다름을 느끼는 게 예전에는요 한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에 뭐 집 하나 있는 서민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돈 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유지, 뭐 부자라는 하시는 분들이 자녀분들은 이제 서울로 가잖아요. 인서울, 좋은 대학교를 찾아서 인서울하고 서울 수도권에서 직장을 구하니까 부모님이 전세를 구해주든 매매집을 사주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정도까지 해주는데 최근에는 부모님이 올라옵니다. 서울로. 부모님이 서울로 네. 올라옵니다. 그래서 왜 올라오냐라고 보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뭐가 불안하냐?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벌어질 게 없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렇지 않고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있다. 100억짜리 건물 하나 있다 하시는 분들은 10년 전 생각해 보면 100억이면 강남의 아파트 한 5채 정도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가진 지방의 건물은 가치가 떨어져요. 70억으로 떨어지는데 강남 아파트는 3배가 올라요. 그러면 한 채를 팔아서 건물 하나 팔아서 강남의 아파트 한 개 이제 겨우 살까 말까 하는 수준인데 10년 지나면 지방은 더 떨어지고 서울은 더 올라가면 나는 영원히 지방에서 따라가지 못하겠다라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올라오는 수요들이 강남, 3구, 용산구, 인기 지역들 그렇게 비싼 집값들을 지금 밀어 올리는 하나의 원인 중에 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심각한 문제로 좀 보고 싶고요.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지방이 좋아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 양극화 문제 해결이 저는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어떤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이 양극화, 지방 소멸 현상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향후 금리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자, 금리 같은 경우는 차기 정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데요.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한국은행에서 아마 5월 금통이 29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인하 가능성이 99%입니다. 금리 인하합니다. 하반기도 인하할 수가 있는데 3대 평가 기관이죠. 피치에서 금리 인하 1.75까지 내릴 수 있겠다 한국은행. 그러면 지금이 2.75잖아요. 녹화 시점으로 2.75%니까 1.75면 1%포인트 더 내리죠. 그러면 베이비 스텝으로 0.25%포인트씩 4번 내려야 된다는 거죠. 5월에 내리고 하반기에 더 내릴 수도 있는데 이게 뭐 4번이 내릴지 2번이 내릴지는 지켜봐야 되겠으나 내리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기준금리 내리면 이제 문제는 대출금리잖아요. 2024년 작년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3번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랐어요. 정부에서 은행장들 불러가지고 야 관리 좀 해야겠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라고 해서 관리를 했는데 올해도 계속 관리하기에는 예금금리는 떨어지는데 대출금리가 오히려 올라가게 되면 예대 마진이 너무 커지게 되고 시장에 불만이 커지죠. 또 차기 정부 새로운 정권이 탄생을 했는데 국민들이 불만이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출금리는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 부분은 이제 집값 상승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출 규제 7월에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7월 이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지금 움직이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는 있는데 저는 뭐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2단계 하고 있고요. 3단계 시행된다고 해서 대출 한도가 뭐 크리티컬하게 뭐 아주 강화되진 않고 조금 한도가 줄어드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알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부동산 시장 정책에 오히려 큰 영향을 주진 않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시장에서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이제 정책이죠. 결국엔 차기 정부의 정책인데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부동산 공약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막 헷갈리잖아요. 공약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래도 뭐 유력 후보라고 한다면 이제 3명 1번, 2번, 4번, 1번, 2번. 1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번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인데 세 당의 공통 공약 사항을 보게 되면 공급을 늘리겠다. 공급이 부족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2026년 내년부터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이 급감할 예정이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지금 공급을 얘기하고 있는데 방식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좀 공공이
주도를 하겠다. 4기 신도시. 3기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주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좀 올리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4기 신도시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반대하냐? 공급이 부족한데 왜 반대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신도시 개발이 시간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글쎄요, 뭐 한 10년? 10년이면 아주 빠른 거죠. 아, 그래요? 예전에는 10년보다 더 빨리 됐습니다. 1기 신도시는 더 빨리 했고요. 네. 점점 길어집니다. 왜? 토지 보상도 문제가 되고 모든 과정들이 문제입니다. 파다 보면 문화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2018년에 3기 신도시 발표했거든요. 지금 2025년이잖아요. 지금 본 청약합니다. 7년 지나고. 근데 제일 빠른 단지입니다. 신도시는 크잖아요. 그 중에 제일 빠른 단지를 이제 청약을 하는 거고요. 입주하려면 2028년, 2029년에 첫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물량들이 입주하고 동시에 되진 않잖아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적어도 2035년은 돼야 3기 신도시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몇 년 걸렸나요? 18년? 걸렸죠?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4기 신도시가 한 15년 정도 걸린다면 2025년에 시작하면 15년이면 2040년? 2040년이면 내가 몇 살이지? 2040년? 내가 신도시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생각도 살짝 드는데 쉽지 노후를. 않습니다. 노후를. 근데 제가 왜 반대하냐면 2040년에 인구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기 쉽지 않겠죠. 그러면 2040년 정도 되면 인구가 줄어들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유효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데 일본처럼 지금 기준에서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나중에 공급 과잉. 서울이 부족한 거지. 경기, 인천이 사실은 주택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부분이 4기 신도시라고 하면은 뭐 서울, 뭐 강남 근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인구도 적은데 누가 거기 가서 또 살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살긴 하죠. 문제는 뭐냐면 네. 4기 신도시는 돼요. 네. 그 주변 지역들이 이제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인구가 지금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개발을 해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왜? 서울 수도권은 인구가 늘어나요. 출산율은 줄어드는데 지방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유효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게 빈집이 다 채워지거든요. 지방에 가보면 이제 인구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출산율도 줄어들고 서울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까지 됩니다. 절대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 지방에서도 신도시 개발하잖아요. 도시 개발. 하게 되면 새로운 택지지구가 개발이 되잖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살아요. 왜? 깨끗하고 인프라가 좋으니까. 문제는 기존에 사람들이 살던 구도심들이 공실도 많고 빈집에 가격이 안 오릅니다. 서울은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도 비싸잖아요. 신축하고 큰 차이 없죠. 네. 강남에 가보면 음마아파트 뭐 38억씩 하거든요. 40억, 38억. 다 쓰러져 가는 곳이. 다 쓰러져 가는 네. 거. 신축 아파트도 그 정도예요. 왜? 이게 재건축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구축 아파트들도 상당히 비싼데 지방에 가보면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요. 신축 아파트가 5억, 6억이면 구축 아파트는 1억이에요. 그 정도로 차이가 벌어진다고요. 재건축 재개발이 쉽지 않고 공동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죠. 4기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저는 구도심들이 그렇게 이제 인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서 공동화. 그럼 구도심이 어디냐? 원래 살던 원도심과 1기, 2기 3기 신도시까지도 구도심이 될 수도 있죠. 4기 신도시에 비하면. 그래서 4기 신도시는 저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차라리 서울 도심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 정비도 해야 되니까 또 미관 차원에서도 정비 사업을 좀 활성화하는 정책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보게 되면 333 정책이 나오거든요. 333 신혼부부 3년, 애 낳으면 3년, 둘째 낳으면 3년에서 총 9년간 뭐 주거비를 지원해서 저렴하게 공공주택 같은 걸 지원해 주겠다. 그럼 3년 이후에는요? 9년이제 333. 네, 9년 이후에는. 9년 알아서 해야지. 그것까지 알아가 책임져야 돼. 9년 또 책임 오래 지는데. 3살 이후부터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가? 네. 아 이게 키우니까 또 이게 느낌이 다른데 네. 아무튼 333 9년인데 뭐 9년이라도 해주는 게 어디야? 그렇죠. 네, 안 해주는 것보다 낫죠. 네. 이게 1년에 10만 원씩 5년 동안 50만 원으로 공급하겠다. 333 주택을. 가능할까요?
10만 호면은 그 양이 10만 호 느낌이 와요? 아니요. 근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인 거 어마하다고 알겠어요. 하잖아요. 네. 10만 호면 분당 신도시가 10만 호가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분당이 한 9만 7천 호 정도 되거든요. 오. 그러면 1년에 분당 신도시 같은 걸 5년 동안 5개를 지어야 되고요. 3기 신도시 있잖아요. 지금 3기 신도시 분양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5개를 모두 합쳐도 25만 호입니다. 25만 호죠. 3개 다 합쳐서 25만 호면 50만 호 공급하려면 3기 신도시 2개 지어야 되는데 무슨 수로?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볼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필요한가? 두 번째는 할 수 있나? 실현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1번, 2번 두 후보들이 한쪽은 좀 제가 비판을 하고 한쪽을 잘했다라고 하면 이게 잘못하면 형평성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둘 다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한쪽은 필요가 없고 4기 신도시는 필요가 없고요. 333은 할 수가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저한테 욕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비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따져볼 거 따져봐야 되고요. 할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좀 공감이 좀 살짝 되는 게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크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지율이 비슷비슷하면 우리가 말 잘못하면 민감한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뭐 제 얘기 듣고 찍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뭐 10만 호 건설, 4기 신도시 이런 굉장히 거창한 멋있는 포장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뭐 지역주택 조합 말 많고 탈도 많잖아요. 성공 확률이 20%밖에 되지 않아요. 지역주택 조합 폐지해버리겠다.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그러니까 결혼하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결혼하고 집 살 때 뭐 취득세 감면해주겠다. 뭐 아기 출산하면 또 아파트 늘려야 되잖아요.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집을 넓힐 때 혜택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어떤 세제 혜택, 취득세, 양도세 혜택을 주겠다. 사실 좀 충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 하나를 가지고 샀다가 갈아타고 늘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기별로 혜택을 주는 거는 저는 좀 충분히 해볼 만한 정책이 아닐까. 그리고 어떤 아파트를 원하세요? 다 뭐 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크기는요? 네. 그래도 한 세 식구 먹고 살려면 최소 25평 이상. 25평. 그거죠. 그러면 자 앞서서 10만 호, 50만 호를 좋아 내 공급할게 원룸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그런 있을까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전용 59, 방 3개, 화장실 2개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 근데 지방이 공급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지방도 하고 서울도 네. 하겠지 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우리 신혼부부들 청년들이 필요한 주택들 방 3개, 화장실 2개를 좀 많이 공급을 해주겠다. 저는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좀 유리하긴 한데 저는 이런 정책들은 좀 메모했다가 차기 정부에서 좋은 정책들은 누구 정책이라도 저는 좀 배치마킹을 해서 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뭐 세제 감면해주고 이런 것들도 그렇게 모두를 감면해주면 그 세수는 또 어디서 채우지? 이런 뭐 얘기들도 나오고 해서 그러니까 반대를 해서 뭐 그거를 못하게 된다고 해도 바로 대책이 나오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부동산 문제가 참 답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답이 없죠. 네. 주식하고 똑같잖아요. 네. 둘 다 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원하는 거는 도심에 직주 근접이 되는 도심에 좀 그러니까 너무 좁은 아파트 말고 괜찮은 평수의 아파트를 우리 가족이 갖고 싶은 건데 사실 그러기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꿈 같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욕망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데 그 과정에서 일단은 집이 좀 많이 좀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서울 도심 쪽에. 짓고 싶지. 네. 짓고 싶은데 땅이 없고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건설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 비싸도 네. 너무 비싸. 네. 최근에 서울 은평구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 공고가 떴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3.3제곱미터당 4,700만 원. 강남도 아니고요. 마용성도 아니에요. 네. 은평구예요. 은평구에 4,700이면은 이게 우리 옛날 말로 평당이라고 하잖아요. 네. 1년에 4,700만 원 모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전문직도 아니고. 그렇죠. 연봉이 4,700이 안 되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4,700을 어떻게 모으냐고요. 4,700씩 세입을 해도 25평 아파트를 가려면 25년을 네. 모아야 되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그 지분형 모기지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아, 같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 뭐 아무리 이제 서울 외곽이라고 해도 너무 비싸니까 공공의 투자를 받아서 집을 살고 집을 사서 거기에 살면서 좀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분형 모기지인데 서민들에게는 또 이게 이제 실행이 되면 아 나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조금 생긴과 동시에 일각에서는 또 아니 그렇게 정부에서 돈을 대주면 이 지금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을 떠받쳐주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말 되네. 네. 두 개 다가 말 되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어려운데 둘 다 말 돼요. 둘 다 말 되는데 일단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집 살 때 누구 돈으로 사요? 내 돈과 은행 돈. 그렇죠. 내 돈과 은행 돈. 100% 내 돈으로 사면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부모님 돈을 좀 빌리면 참 좋은데 뭐 부모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은행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부담스럽죠. 대출이자 부담에 은행은 냉정해요. 내가 대출이자 안 갚잖아요. 바로 경매 넘깁니다. 임의 경매라고 하는데 그냥 근저당 잡아놓고 바로 그냥 경매는 한 3개월 기다려주다가 넘깁니다. 안 되잖아. 근데 지분형 모기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동업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친구하고 동업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부하고 동업은 어떨까요? 이게 지분형 모기지입니다.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정부가 최대 이제 HF가 되겠죠. 주택도시보증공사 50%까지 투자해 주겠다. 그러면 10억이면 5억은 HF가 투자하겠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내가 투자합니다. 그럼 내가 집 살 때 대출 받아야 되죠. 몇 퍼센트 받을까? 생애 최초 80% 받아볼까요? 그러면 4억 대출 받죠? 1억. 그러니까 내가 1억 있는 사람이 10억 아파트를 살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1억 있으면 잘해야 한 3억짜리 사잖아요. 최대로. 그것도 대출 2억 받아서. 한데 공동 투자를 하게 되니까 10억짜리 껑충 올라가는 상급지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굉장한 장점이죠. 그러면 정부는 논 팔아서 장사하는. 그러니까요. 그 빈 돈을 또 어디서 채우냐. 정부는 투자하는 대신에 이제 공동 투자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있잖아요. 이 집은 누가 산다? 동업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또 야 우리 공무원 하나 파견할 테니까 둘이 같이 살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은 나 혼자 살아요. 그러면 공동 투자한 정부 기관한테 뭘 줘야겠죠? 사용료를 줍니다. 한 2% 정도. 은행 대출보다 저렴한 2% 정도 사용료. 그러니까 5억을 공동 투자했으면 5억에 대해서 2% 정도의 사용료를 냅니다.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죠. 10억 아파트가 20억이 갔어요. 그러면 정부가 야, 나 50% 지분이 있으니까 10억 시세 차익 중에 5억은 내 거, 5억은 너 거. 이렇게 되죠. 근데 집값이 떨어졌어요. 8억으로. 그러면 손실도 나누나요? 손실은 안 나눕니다. 손실은 정부가 HF가 모두 다 책임을 집니다. 그럼 이게 그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좋지만 정부 입장에서 또 너무 큰 손해가 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떨어질 확률이 많지 않겠다라는데 아마 베팅을 하지 않았나? 일시적으로 잠깐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아마 지금까지는 안 떨어졌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는데 정부도 베팅을 할 것 같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안 떨어지도록 또 노력을 하겠죠. 이런 주택을 많아요. 예를 들어서 HF가 한 10,000세대를 투자했어요. 떨어지게 되면 파산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도록 여러 가지 부양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앞서서도 부양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10억짜리 아파트 못 사는 사람들이 이제 1억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니까 유효 수요가 늘어나면서 집값을 밀어 올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또 신혼부부들, 청년들한테는 하나의 기회잖아요.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야, 나는 내가 다 대출 받더라도 내가 온전히 투자해서 시세 차익 내가 다 먹어버릴 거야. 왜 내가 정부하고 공동 투자해? 라는 게 대한민국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자하진 않겠으나 그래도 저는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 해주진 않아요. 서울은 10억. 네. 아 최고 금액이 10억이요? 10억. 네. 경기 인천은 뭐 6억. 지방은 4억. 네. 까지만 해줍니다. 무주택자들이고요. 도시 근로자, 4인
맞벌이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50%까지 해주고 뭐 전매 제한도 걸립니다.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서울에서 10억짜리 아파트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나 인천이나 지방 분들이 좀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 실제로는 많은 물량들이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산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초기 한 4천억 정도? 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니까 한 1000세대 정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집값을 밀어 올릴 정도로 뭐 치명적인 뭐 위험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선택지가 늘어나는데 관건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죠. 그 차기 정부가 그대로 진행을 할지 야 아니야 다시 검토해라고 할지는 일단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